1996년 8월 29일 저녁, 퇴근 후 휴식 중이던 A씨는 느닷없이 집에 방문한 지인 여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 호텔 사장님이 병으로 쓰러지셨대요. 얼른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이시카와 케이코라는 여성으로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어쨌건 이 소식에 당황한 A씨는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이시카와를 따라 그녀의 자동차에 탑승했습니다. 상냥한 이시카와는 불안해하는 A씨에게 마시라며 캔커피를 건넸는데요. 이 커피를 마신 A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체 커피에 무엇을 넣은 것이며 이 여성은 뭐하는 사람인 걸까요? 1958년 5월 23일 출생인 그녀는 집이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했기에 상당히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포츠가 특기였기에 체대에 진학했고 미인이라 굉장히 인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체대 졸업 후 그녀는 친척이 운영하던 모텔의 격리 업무를 담당했고 이와 별개로 청년회의소에 소속 약 10년간 열정적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소 활동 중 한 남성과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요. 이 남성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기에 둘은 불륜관계가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 1996년 이시카와의 아버지 회사가 점점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는 300만엔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경영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그녀는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했던 이시카와는 특히 골프가 취미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늘 다니던 골프 연습장에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호텔 종업원이었던 A씨였죠. A씨는 55세였지만 남편이나 자식이 없었기에 설령 사라지더라도 눈치채는 사람이 적을 거라 생각한 이시카와는 1996년 8월 29일 A씨의 자택에 방문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사 호텔 사장님이 병으로 쓰러지셨대요. 얼른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병원으로 가는 척 운전하며 수면제를 잔뜩 넣은 캔커피를 A씨에게 건넸던 것이죠. 이후 그녀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차에 태워 회사 소유의 사유지로 이동, A씨 목에 밧줄을 감은 후 힘껏 졸라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밭에 구덩이를 판 후 A씨를 유기한 다음 가방을 뒤졌지만 정작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은 9,500엔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평소 골프 연습장에 다닐 정도라면 집에는 분명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라 추정한 그녀는 자신이 A씨인 척 연기해 열쇠공을 불러 자택의 잠긴 문을 열었고 A씨의 집에서 고급 골프용품,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게다가 완전 범죄를 위해 A씨인 척 회사에 전화해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등의 말로 위조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A씨는 독신이었기에 그녀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것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와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들이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죠. 경찰은 정황상 A씨 스스로 실종되었을 확률은 낮고 무언가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다만 이시카와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시카와는 그저 골프 연습장에서 종종 만난 지인으로 접점이 워낙 적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A씨 집에서 비싼 물건을 훔치긴 했지만 아버지 회사의 경영 악화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0개월 후인 1997년 6월 13일 이시카와는 골프 연습장의 또 다른 지인인 여성 B씨에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B씨는 약사로 꽤 돈이 많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시카와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B씨는 입이 무척 가벼웠던 것이죠. 그녀는 이시카와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골프 연습장 지인은 물론 주변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 데다 이시카와가 불륜남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까지 폭로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시카와는 B씨에게 강한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미소를 띠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 이시카와였지만 그녀는 이미 B씨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이시카와는 B씨를 다시금 자택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요. 여기서 수면 유도제를 섞은 마실 것을 권해 그녀를 잠들게 한 후 맨손으로 목을 졸라 B씨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B씨의 시신을 내버려둔 채 오후 8시 반경엔 지인과 아무렇지 않은 듯 통화를 했으며 밤 9시엔 회사로 출근,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의 쓰레기장을 뒤져 담배꽁초와 사용한 콘돔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귀가해 자동차에 B씨의 시신을 태워 골프 연습장 도로 근처의 절벽으로 향했죠. 그녀는 운전 도중 문득 만약 B씨가 살아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차를 세운 후 다시 한번 로프로 목을 힘껏 졸랐다고 하네요. 이후 절벽에 시신을 던져버린 후 B씨의 품에서 훔친 열쇠로 집에 침입, 모텔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담배꽁초와 콘돔을 방에 두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남성의 범행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살해 방법, 알리바이 제작은 물론 위장 공작까지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한 가지 물건을 찾기 전까지는 말이죠.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뒤지던 이시카와는 우연히 B씨의 현금 카드를 발견하는데요. 심지어 이 현금 카드에는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기에 이거면 충분할 거라 생각한 이시카와는 카드를 챙긴 후 B씨의 자동차를 운전, 장례식장 주차장에 세워두었습니다. 이는 B씨가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던 도중 실종된 것처럼 하기 위한 위장 공작이었는데요. 이런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 행적이 끊기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적 특성상 수사가 힘들다고 합니다. 계획적이었던 이시카와는 이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 생각한 이시카와는 이틀 후인 15일과 다음 날인 16일 이틀에 걸쳐 미야자키역 구내 ATM과 은행 ATM에서 200만 엔을 인출했다고 하네요. 한편 사건으로부터 5일 후인 6월 18일 저녁 무렵 미야자키역 쿠니토미초를 지나던 한 등산객이 절벽 아래를 지나다 B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시신을 회수한 후 부검했는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사가 아닌 질식사로 판명되었기에 경찰은 명백히 사건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B씨는 13일 저녁 약국을 퇴근한 후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자동차가 발견된 장소가 장례식장이라 수사 대상도 많은 데다 골프 외에도 무척 교우관계가 넓었던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CCTV였죠. 경찰은 B씨의 계좌에서 200만 엔이 인출된 이력과 장소를 기반으로 화질은 나쁘지만 범인의 얼굴이 찍힌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B씨 방에서 발견된 콘돔은 이시카와가 근무하는 모텔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브랜드였기에 경찰은 이 부분에서 그녀를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경찰이 그녀를 의심하게 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시카와는 사건 이후 현장 근처를 자동차로 지나가다 경찰에게 걸려 검문을 받은 기록이 있었으며 사망한 B씨와는 골프 동료 사이였음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데다 B씨에게 평소부터 친한 남성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13일 밤에 회사 회의에 참석했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물론 신문에 실린 범인의 CCTV 사진을 보며 자기와 전혀 다르지 않냐며 끈질기게 동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행적을 보면 위조 공작을 해놓고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모양입니다. 결국 경찰은 11월 10일 이시카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절벽에서 떨어진 B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충격을 받은 듯 큰 소리로 울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사진에 찍힌 B씨가 대충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이시카와는 진술 과정에서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A씨 살해 사실도 진술했고 12월 5일 그녀의 진술대로 호텔 사유지에 밭을 수사한 결과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되어 A씨 강도살인 유기 혐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시신은 함께 매장된 의류, 액세서리, 치아의 치료원을 통해 A씨로 판명되었죠. 변호 측은 이시카와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살해에 사용할 도구를 면밀히 준비한 데다 발각을 막기 위해 치밀한 알리바이 공작을 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교활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때 정신분열증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라며 2001년 6월 20일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시카와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변호 측은 A씨 살해는 사실 이시카와의 불륜남이 저지른 일이고 당시 그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다시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남성은 이미 타계한 후라 증명할 방법이 없고 증언의 신빙성이 전무하며 피고인의 악질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갱생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2006년 9월 21일 사형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도 그녀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 중이며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06년 나가노현 스와시. 조용한 마을이었던 이곳에 돌연 4월 중순부터 약 2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발화라 생각하기엔 그 빈도가 너무도 많았기에 경찰은 사람에 의한 연쇄 방화임을 확신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윽고 첫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6년 7월 한 여성이 방화 혐의로 체포됩니다. 다만 조금 독특한 점은 이 여성이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점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히라타 에리카. 그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왕따를 당했었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수반에 소속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중학생이 된 후 그녀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해 음주와 흡연은 물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용하던 속옷을 중고로 판매하는 등 여러모로 질 나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지만 불량 그룹의 리더였고 행동거지나 옷차림 등도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보니 이런 부분이 학교 선배들의 눈에 띄어 다시금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등교를 거부하고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 이전까지 그녀를 괴롭히던 선배들은 더 이상 학교에 없었기에 그녀는 다시금 학교에 복학했고 복학 후에도 머리를 염색하거나 귀를 뚫는 등 주목받는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녀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곧 학교를 그만두었고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물론 도쿄로 상경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쿄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물론 걸핏하면 폭력을 휘둘렀고 참다 못한 히라타는 시칼로 남편을 찔렀다고 하네요. 이때는 남편의 상처가 경상이었던 점, 아직 미성년이었던 점을 이유로 그녀는 소년원에 수감됨과 동시에 둘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9세가 된 그녀는 고향인 나가노현의 스와시로 귀향하게 되었고 성인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히라타는 이 업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얼굴이 코마다 요코라는 연예인과 굉장히 닮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진입니다만 꽤 닮았죠. 그렇게 업소의 간판적 존재가 되는 것도 잠시, 그녀가 일하던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폐점되었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히라타는 부모님이 일하는 이자카야에서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선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유행했었는데요. 예전부터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히라타 역시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 블로그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이자카야 사진이나 자신의 사진을 투고하며 지명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녀의 외모는 연예인과 비슷했기에 쿠마다 요코와 자신의 이름을 섞어 쿠마엘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고 그녀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에게 그녀는 인터넷 아이돌로 불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해 4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히라타의 블로그에 포스트가 올라옵니다. 그 내용은 어제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서 큰일이었어요. 한밤중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날 스와시의 한 자재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고 근처에 주차된 트럭을 포함 전부 불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4월 30일 밤 그녀는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아까 밤 11시 반쯤 근처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요. 집 한 채가 완전히 불탔는데 소방대원이나 경찰, 인파가 몰려서 축제같이 떠들썩했어요. 이번 달만 해도 6, 7건 정도 화재가 발생했어요. 무서워. 이날 역시 마찬가지로 스와시의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5월 11일 밤 12시 반
이날 역시 지역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또 화재가 있었어. 게다가 내가 졸업한 학교라 깜짝 놀랐어. 체육관이 불타는 게 전국 뉴스에 나왔어. 무서워. 라는 글과 더불어 불타는 체육관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6월 2일엔 지난 30일인가에 또 방화 사건이 있었어. 이번엔 토끼 사육장이 불탔는데 안에 있던 토끼가 한 마리 죽어버렸대. 범인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히라타 자신이었죠. 그녀는 주기적으로 방화를 지속했고 화재 발생 당시 우연히 그 근처에 있었다며 화재 현장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리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녀는 다소 주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발목을 잡아 방화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히라타는 그간 연예인이 되기 위해 여러 소속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실제로 이중 모 잡지의 독자 모델로 발탁되었다고 하는데요. 2006년 7월 8일 실제로 화보 촬영 예정이 잡혔고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한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것은 경찰이었죠. 경찰은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촬영이 끝난 후 동행하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화보사진 촬영 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조사하려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 중 일부에 방화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석유통이 찍혀 있었던 것은 물론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을 올렸던 점,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매번 주변에 있었던 점 등 너무나도 수상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여죄 등을 포함해 자신이 총 9건의 방화 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방화 사건은 20건 이상이지만 이 중 증거가 있는 일부만이 인정된 모양입니다. 방화 동기에 대해서 그녀는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기에 학교를 불태워 과거를 없애고 싶었다. 스와시를 유명하게 하고 싶었다. 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그녀는 방화 이외에도 도로 한복판에 큰 돌이나 경계석을 옮겨두는 등 도로교통법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동차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재밌어서 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지역사회에 미친 피해가 심각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어리며 갱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항소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판결이 끝난 후 재판장은 그녀에게 당신 아직 젊어요. 사회에 돌아온 후 살아갈 날이 더 깁니다.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2007년 1월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빠르게 발견되어 3일간 혼수 상태를 겪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죠. 죽음을 경험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자신이 중퇴했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지게차 운전, 위험물 관리사, 2급 보일러 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함은 물론 이와 동시에 형무소 생활을 그린 만화나 수기를 발매해 실제로 잡지에 정기 연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2017년 출소하게 되었죠. 현재 출소 후 그녀의 행적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녀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사망자는 없었고 토끼 한 마리가 목숨을 잃은 것이 전부지만 20건 이상의 방화로 입힌 피해액은 대략 1억엔 이상에 다다른다고 하는데요. 일본 웹에선 방화범이 보일러 기사의 위험물 관리사라니 이제 더 전문적으로 불을 지를 수 있게 됐다며 비꼬는 의견도 있는 한편 과거는 과거라며 새 출발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한 여성이 벌인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이사였습니다. (1973년 12월) 도토리현의 한 가정에 딸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우에다 미유키. 그녀의 가정은 토목 관련 일을 하던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자신을 포함한 4인 가족이었는데요. 미유키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엄한 성격이었고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 점차 삐뚤어진 미유키는 초등학생이 될 무렵엔 옆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곤 했다고 하네요. 중학생이 된 그녀는 인간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는 선물을 주어 환심을 사는 한편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친구는 부하를 다루듯 했다고 하네요. 당시 그녀와 같은 반이었던 동급생들에 의하면 미유키는 시끄럽게 떠들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여자였다 라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에게도 평판이 좋지 않았던지라 미유키의 집 근처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네요.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중학교 때와는 달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후 고향인 토토리현을 떠나 오사카로 이동한 그녀는 공장이나 사무원 등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 미유키는 오사카에서 알게 된 한 남성과 결혼, 2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 씀씀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남편과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이혼한 후 고향인 토토리현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토토리로 돌아온 그녀는 술집에서 일하며 다른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윽고 이 남성과 재혼한 후 2아이를 낳게 됩니다. 4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였지만 남성 편력은 어쩔 수 없었고 결국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하게 됩니다. 결국 4아이를 가진 싱글마더가 된 그녀는 다시금 술집에서 일했지만 술집의 월급만으로는 5명의 가족이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신장 150cm에 70kg 이상이었던 그녀는 애교가 많아 남성의 호감을 사는 것에 능숙했고 순진한 듯 장난을 쳐 자신이 귀여운 여성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의 마음을 홀리는 글재주가 있어 남성에게 꼼꼼히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데이트 도중 남성이 바깥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희 땡땡씨가 늘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라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성이 중요한 모임에 가게 될 땐 그런 자리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라며 남성의 손에 선물을 쥐어보내는 등 생각이 깊은 여성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여성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연기를 통해 남성의 돈을 철저하게 갈취했기 때문이죠. 남성과 관계를 갖게 된 후엔 자신이 임신했다며 낙태 비용을 청구했고 뱃속의 아이도 쌍둥이, 새쌍둥이 등 다양한 설정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아이들을 시켜 사귀고 있는 남성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했고 아빠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남성에게 미유키와 아이들을 내가 지켜줘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미유키는 술집에서 일하며 10살 연상의 남성 A와 알게 되었는데요. 이 A라는 남성은 가정이 있었음에도 미유키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반한 것을 알게 된 미유키는 관계를 맺은 후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는데요. A는 그만한 돈이 없었지만 미유키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처자식을 버리고 미유키가 사는 아파트 옆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등으로 미유키에게 뜯긴 금액은 무려 1억 원 이상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돈을 갈취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했는데요. 아이들을 시켜 수도세를 못 내서 물이 안 나와요 라고 말해 돈을 받아내거나 엄마가 입원해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요 라며 돈을 받아오도록 시키는 등 아이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한편 그녀의 집은 25만원짜리 월세방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아이 4명과 강아지 3마리, 고양이 5마리와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방에는 늘 쓰레기가 넘쳐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씀씀이가 해펐던 그녀는 금방 돈이 떨어졌고 결국 남성 A와 짜고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이 벌인 사기는 우선 후불로 상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물건을 재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09년 11월 사기 혐의로 즉시 체포됩니다. 단순한 사기 혐의로 체포된 그녀였지만 경찰은 그녀를 조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와 접점이 있는 남성 중 무려 6명이 의문사였기 때문이죠. 첫 번째 피해자는 신문사 기자였던 42세 남성이었는데요. 2004년 5월경 그는 커다란 종이 상자에 들어간 채 무려 열차 선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미유키와 사귀는 상태였고 상자 안에는 만나서 행복했다 라는 짧은 유서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치명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 미유키는 이후 범행에 거리낄 것이 없게 되었죠. 아, 죽여도 안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녀는 다음 피해자 물색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27세 남성이었습니다. 2007년 8월경 그는 미유키의 가족과 바다에 놀러간 후 익사했는데요. 훗날 유족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미유키와 동거하며 미유키에게 밧줄로 묶이거나 프라이팬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남성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수영을 못하면서 익사할 만한 깊이의 바다에 스스로 들어갔음에도 경찰은 단순한 사고사로 종결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41세 남성이었는데요. 2008년 2월경 산속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 미유키가 일하는 술집의 단골이었으며 직업은 엘리트 경찰이었던 데다 부인이 있었음에도 미유키와 불륜관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고서야 경찰은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네 번째 피해자는 2009년 4월 11일경 바닷가에서 알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속에선 어째서인지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죠. 게다가 부검 결과 일반적인 익사와 달리 폐에서 모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제를 복용시킨 후 바다에 고의적으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남성은 약 2,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줬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피해자는 2009년 10월 7일 발견됐는데요. 그는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남성으로 절대 익사할 리 없는 수심 20cm의 얕은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도 역시나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죠. 이 다섯 번째 피해자는 미유키와 A씨가 벌였던 물건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망 전 미유키에게 대금을 지불하라고 거듭 요청했었고 미유키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만나기로 한 후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피해자는 20일 뒤인 2009년 10월 27일 집에 있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유키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58세 남성으로 사이가 무척 좋은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다만 이 여섯 번째 죽음은 병사로 결론났다고 하네요. 이렇듯 그녀의 주변에선 늘 죽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경찰이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피해자 사건뿐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고 미유키는 일관되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결국엔 묵비권을 행사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2017년 대법원에서 재판관은 우에다 미유키는 피해자들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인데다 피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기에 동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사죄하지 않았죠. 이후 2023년 1월 14일 저녁 미유키는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저녁을 먹다 갑작스럽게 음식물이 목에 걸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망 직전에 먹었던 음식은 쌀밥, 야키소바, 계란말이, 햄과 감자튀김, 스파게티 샐러드, 생선 완자였다고 하네요. 사형수가 저보다 잘 먹는 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천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 여기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로 에리코. 외모가 예뻤던 그녀는 고등학생 때 모델 소속사에 들어갔고 소속사에서도 가장 촬영 오퍼가 많은 인기 모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미래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2007년 여름 무렵 그녀는 느닷없이 소속사에 한 통의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자친구랑 동거할 거라 소속사 그만둘래요. 소속사 입장에선 인기 모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당연히 설득하려 했지만 그만두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너무도 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한 남자친구란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우메사키 다이고로라는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오사카 미노시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방탕한 생활을 보내던 사람이었죠. 백수에 나이도 9살이나 많은 우메사키가 어떻게 에리코와 사귈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매일같이 에리코의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그와 생활하는 에리코 역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소속사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마저 중퇴해버렸고 그녀의 변화를 본 부모님은 둘의 교제를 맹렬히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우메사키라는 남자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반대하는 에리코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에리코 역시 이에 가담해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결국 2008년경엔 에리코의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본래 5인 가족이었고 에리코에겐 오빠와 여동생 A양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저런 놈이랑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을 나와 따로 살았고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과 우메사키는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것이죠. 에리코와 우메사키는 따로 방을 구했음에도 정작 그녀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생활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됩니다. 동거하기 시작한 우메사키와 에리코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매달 15만엔씩 수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우메사키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후로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던 여동생 A양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졌는데요. 평소 성격도 밝고 친구도 많았던 A양이었지만 우메사키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 후론 급속도로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 얼굴이나 몸에 멍이 든 채 학교에 오곤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A양의 친구들에게 돌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죠. 이제 친구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정황상 우메사키와 에리코에게 협박을 당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기점으로 A양은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죠. 당시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우메사키와 에리코를 뒤따라 걷는 A양의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으며 우메사키는 빨리 오라고. 라고 화난 듯 소리를 질렀고 A양은 무척 겁먹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둘은 A양을 학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행위는 점점 심해져 A양의 머리털을 전부 밀어버리는 것은 물론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걸핏하면 폭력을 휘둘렀고 A양은 멍자국을 감추기 위해 늘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A양은 이들의 협박에 포장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한 달에 약 18만엔에서 20만엔 정도였는데 이 월급이 들어가는 계좌는 에리코의 통장이었다고 합니다. 즉 언니는 동생을 노예처럼 부려 일하게 한 후 돈을 전부 가로챘던 것이죠.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인 A양에게 아버지의 통장을 훔치도록 명령했고 아버지의 통장에서도 멋대로 돈을 꺼내 쓰곤 했다고 하는데요. 우메사키와 에리코는 이렇게 동생이 피땀 흘려 번 돈과 아버지의 통장에서 멋대로 훔친 돈을 주로 게임기나 게임 소프트를 사는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편 A양은 표면적으로는 등교 거부 상태였기에 청소년 상담사가 파견되어 몇 번 정도 상담을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A양은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얼굴의 상처나 멍자국에 대해 물어도 오토바이에 치였다, 자전거를 타다 전봇대에 부딪혔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 2010년 6월 저녁 7시 30분경 A양이 집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발견 당시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복 차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발견한 통행인은 구급차를 불렀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A양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며 거듭 호송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에리코와 우메사키였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양이 쓰러진 이유는 언니인 에리코가 너클을 끼고 동생을 기절할 때까지 때렸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병원에 입원한 A양은 차에 치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니와 우메사키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죠. 이 둘은 평소부터 어쩌다 다쳤냐고 누가 물어보면 다른 이유를 대라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A양은 전치 구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중에도 청소년 상담사가 상담을 위해 방문했지만 이때 역시 A양은 자신은 괜찮다고만 말했다고 하네요. 전치 구주로 입원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A양은 언니인 에리코의 명령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포장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죠.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0년 9월 11일 이날 A양은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언니에게 말했지만 에리코는 너 연기하지 마. 사실 하나도 안 아프잖아. 거짓말이잖아. 라며 격하게 몰아붙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압박에 A양은 마지못해 반은 거짓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분노한 우메사키와 에리코는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고 A양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폭행은 의자가 망가질 때까지 지속되었고 A양은 겨우겨우 기어서 현관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A양에게 우메사키는 야, 너 넘어졌다고 말해. 라는 명령, 아니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2일 A양은 사망하게 되었죠. 그녀의 사망으로 인해 에리코와 우메사키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둘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양의 부검 결과 그녀의 몸은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심각한 상태였기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경찰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둘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은 하나둘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2년 3월 8일 이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명의 증언은 일치했는데요. 난 하지 않았다. 상대 단독 범행이다. 네, 이 둘은 서로의 탓이라며 죄를 떠넘기는 추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2012년 3월 29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2년 전부터 동생은 학대를 받아왔다. 양 피고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 자신의 행동에 마주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라며 에리코에게 징역 13년, 우메사키에게 징역 14년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들이 생활하던 집엔 오빠와 아버지가 있었지만 둘의 학대가 있었는지 자기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모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알면서 외면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악한 내면이 꼭 닮은 커플이 벌인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 A양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 (2014년 5월 21일) 도쿄도 하치오지시 시모유기의 한 렌탈 창고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DNA 분석 결과 이 여성은 오사카시 니시나리쿠에서 준 간호사로 일하던 오가다 리카씨로 밝혀졌는데요. 대체 오사카에 살던 여성이 왜 갑자기 도쿄의 창고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사실 경찰은 이전부터 그녀의 행적을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2014년 3월 21일경 퇴근하는 모습이 마지막 목격이었고 5월 2일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의 어머니가 자취방에 방문했을 때 집안에서 대량의 혈흔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 신고를 토대로 오카다 씨가 사건에 휘말렸을 것으로 추정, 그녀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도쿄의 창고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부패 상태가 심했던 탓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부검 결과 그녀는 가슴이나 배 등을 50회 이상에 걸쳐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범행 방식으로 볼 때 경찰은 강한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그녀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용의선상은
한 인물로 좁혀졌습니다. 이 인물은 일본계 브라질인 3세인 오이시 캐티 유리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오카다 씨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죠. 브라질에서 태어난 그녀는 초등학생 무렵 부모님을 따라 일본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오사카시 니시나리쿠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그녀였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친구가 피해자인 오카다 씨였죠. 동급생에 의하면 유리와 오카다는 집이 같은 방향이었기에 학교가 끝나면 같이 집으로 가곤 했다. 둘은 무척 사이가 좋았다. 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친구였던 이 둘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서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오카다 씨는 간호 전문학교에 진학, 준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유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결국 모국인 브라질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국에서의 적응 역시 쉽지 않았던 모양인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다시금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그녀는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고 이 와중에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씨와 무척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이 A씨라는 여성은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중국인 여성으로 집 계약은 물론 집세까지 전부 부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2013년 가을 무렵 끝을 예고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A씨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샹하이에 있는 일본 계열 회사에 취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고민에 빠진 유리는 A씨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다시 둘이서 함께 사는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는 과거 2007년 무렵 체류 자격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이죠. 즉 그녀가 A씨와 함께 샹하이로 가기 위해선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만일 A씨가 떠난다면 불법 체류자인 그녀는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취업까지도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렇듯 타인의 신분이 절실히 필요해진 그녀는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녀가 세운 계획은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신분을 도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그녀는 몇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은 첫째, 자신과 친분이 있을 것, 둘째,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인물일 것, 셋째, 혼자 사는 여성일 것 이었다고 합니다. 즉, 친분이 있어 불러내기 쉽고 여권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죽였을 때 동거인이나 목격자 등이 없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조건에 딱 들어맞았던 것이 과거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오카다 씨였던 것이죠. 다만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진학 후엔 오랜 시간 만난 적이 없었다 보니 유리는 2014년 1월 무렵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오카다 씨는 이러한 의도는 꿈에도 모른 채 친했던 친구와 약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것에 기뻐했고 2월 1일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을 불러 함께 작은 동창회를 열었다고 하네요. 이날 동창회가 끝난 후 유리는 오카다 씨와 하룻밤 자며 그녀의 집 주소, 동거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죠. 그리고 약 1개월가량이 흐른 후 준비를 끝마친 유리는 3월 21일 밤 흉기를 숨긴 채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갔다고 하네요. 당시 일을 끝내고 무척 피곤한 상태였던 오카다 씨는 유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밖에 세워둘 순 없으니 일단 집 안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때부터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오카다 씨를 죽일 타이밍만을 엿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 오카다 씨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찾아온 유리가 돌아가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기에 무척 곤란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무렵엔 다른 친구에게 어젯밤에 갑자기 친구가 연락도 없이 와서 돌아갈 생각도 안 하는데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너무하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내 참다 못한 오카다 씨가 집으로 돌아가라며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유리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반사적으로 오카다 씨를 향해 휘둘렀죠. 이 공격은 약 50회에 걸쳐 이뤄졌고 결국 오카다 씨는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유리는 침착하게 흉기를 닦아낸 후 주변 자재 매장에서 커다란 상자와 스티로폼, 완충제 등을 구매, 피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시신과 상자를 꼼꼼히 밀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포장이 끝난 시신을 운반하기 위해 택배업자를 불렀습니다. 발송인과 수취인란에는 전부 피해자인 오카다 씨의 이름을 적었고 도착지는 자신이 살던 도쿄의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상자의 크기와 무게가 꽤 나갔다 보니 그녀는 택배업자에게 내용물이 커다란 점토 인형이라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품목란에도 인형이라고 적었다고 하네요.
즉, 이때를 기점으로 그녀는 자신이 살해한 오카다 씨를 인형 취급하며 본격적으로 오카다 씨의 신분을 도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후 유리는 오카다 씨의 집안을 뒤져 신용카드, 건강보험증 등 여러 서류를 찾아낸 후 집을 정돈한 뒤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오카다 씨의 출혈이 심했던 탓에 타타미에 남은 일부 혈흔은 지울 수 없었다고 하네요. 2014년 3월 25일 유리와 동거했던 A씨는 중국으로 귀국했고 홀로 남겨진 유리의 앞으로 자신이 발송했던 인형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찾아낸 서류를 이용해 오카다 씨의 호적 등본을 발급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진을 첨부, 여권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4월 3일 그녀는 마침내 오카다 씨 명의지만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위조 여권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뿐만 아니라 오카다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6장 만든 후 쇼핑을 하거나 호텔 숙박비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렌탈 창고를 빌렸다고 하네요. 물론 대외적인 목적은 점토 인형을 보관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운반 역시도 개인 용달을 고용해 운반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녀의 범죄 후 행적은 굉장히 주도 면밀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도망치기 전에 발각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발각을 늦추기 위해 여러 위조 공작을 펼쳤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범행 직후엔 오카다 씨 이름으로 직장에 일을 쉬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물론 부모님에게 온 메시지는 딸인 척 태연히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연락들에 대해선 멀리 있어서 당분간 돌아갈 수 없다는 등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조, 은폐 공작을 펼쳤던 것이죠. 그리고 여권 발급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5월 3일 그녀는 마침내 중국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도 오카다 씨의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를 펑펑 써댔으며 그 금액은 단기간에 100만엔에 달했다고 하네요. 유리가 중국으로 도망가기 딱 하루 전인 5월 2일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오카다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수사 도중 경찰은 실종된 오카다 씨가 자기 집에서 뜬금없이 인형을 도쿄로 배송한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국 창고에서 오카다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발송자와 수취인은 오카다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도착지의 주소는 유리의 집이었던 것은 물론 경찰은 오카다 씨의 실종 이후 그녀의 이름으로 여권이 발급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발급 서류를 확인한 결과 명의는 오카다 씨였지만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 즉 유리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시신을 포장한 테이프 등에서 유리의 지문이 발견되었기에 그녀는 명백한 용의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그녀는 중국으로 도망친 뒤였던 데다 경찰을 놀리는 듯 오카다 씨의 신용카드로 돈을 펑펑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일본 본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고 이내 이 보도는 A씨는 물론 범인인 유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5월 27일 그녀는 샹하이의 일본 대사관으로 출두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요. 오카다의 동의를 얻어 여권을 만들었고 중국에 입국했어요. 전 사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사건과 관련이 있건 없건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중국 측은 불법 입국에 대한 혐의로 그녀의 신분을 구속했고 일본 경찰은 외교 루트를 통해 범죄자 인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본에 이송된 것은 자진 출두로부터 약 2년 8개월 후인 2017년 1월 25일 무렵이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문서 위조, 사기,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고 유리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녀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전 사실 어릴 적부터 다중인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기억이 종종 없죠. 이번 사건 역시 다른 인격이 저지른 거예요. 네, 그녀는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자신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즉 다중인격이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노렸던 것이죠.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흉기에 묻은 피를 닦는 등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었다. 비록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해도 합리적인 행동을 취했을 뿐더러 몇십 번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그녀의 미래마저 빼앗았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검찰 측의 무기징역에 대항해 변호 측은 다중인격에 의한 심신미약이었다며 유기형을 주장했는데요. 유리는 최종 변론에서 나쁜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2019년 3월 14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오카다 씨의 신분을 도용해 여권을 취득하는 것이 동기였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혈흔을 닦는 등의 행동으로 볼 때
완전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리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이번엔 전략을 바꾼 모양인지 갑자기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해 몰라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기 시작했고 지금 몇 살이냐 묻자 7살. 이라 대답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전략이 통할 리 없었기에 항소는 기각되었고 기각되었음을 알게 된 유리는 뭐 이딴 판결이 다 있어! 라며 법정에서 발광했다고 합니다.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유리는 상고했지만 2020년 9월 11일 상고도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 사건엔 한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시 유리와 여성 A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소문인데요. 사실 아무리 룸메이트라고는 해도 집세를 전부 부담해주는 데다 친구를 죽여 신분을 도용해서라도 누군가의 곁으로 따라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진 않죠. 게다가 A씨와 거리를 거닐던 유리의 모습을 보면 공표된 사실은 없지만 어쩌면 소문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 여기 경찰에 연행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후쿠오카 출신인 그는 본래 남성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여성이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즉 어릴 때부터 GID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타고난 성별이 마음의 성별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가족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답게 행동해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그는 학창시절에도 여자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누군가와 친해져도 곧 사이가 멀어지곤 했다고 하네요. 고등학생이 된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바로 남자 교복을 입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그는 당분간 히키코모리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때 성동일 장애를 진단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이후 후쿠오카시의 나카스의 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20살이 되었을 때 태국에서 성별을 바꾸게 됩니다. 일본으로 귀국한 그녀는 호적상의 성별을 바꾼 뒤 이름 역시 마사토에서 아즈아로 개명합니다. 이후 긴자의 클럽에서 일하며 모델 활동도 했다고 하네요. 당시 모델 활동으로 접점이 있던 관계자에 따르면 제대로 존댓말을 쓸 줄 아는 여성, 99% 여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클럽에서 일했지만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그랬듯 인간관계나 접객이 익숙한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날씬했고 청순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장이 179cm였기에 키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키가 작아 보이기 위해 늘 하이힐이 아닌 납작한 신발을 신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주변에는 자신이 원래 남자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여성 호르몬제를 섭취할 때도 그저 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병이라 둘러댔다고 합니다. 물론 관찰력이 좋은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원래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네요. 그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하는 것. 하지만 남성에 대한 소유욕과 의존이 강했던 모양인지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과도한 집착이 솟아올라 철저하게 상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한때 그녀는 이미 결혼한 남성과 사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에게 병이 옮아 입원은 물론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녀는 분노했고 퇴원한 후 남성에게 가정을 파괴해버린다, 해고당하게 만들어준다며 회사에까지 연락해 치료 비용을 청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걸로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인지 아침 일찍 남성 집으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당연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 역시 분노에 휩싸였죠. 또한 그녀가 일하던 가게가 경영이 힘들어져 월급 지불이 늦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불만을 느낀 그녀는
영업 중에 대기실에서 티슈에 불을 붙여 던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지만 해고당하게 되죠. 점주와는 앞으로 긴자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무난하게 합의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녀는 이렇게 말해놓고 긴자의 다른 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1년 전 Y씨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상냥하고 좋은 남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둘은 사귀기 시작했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키쿠치는 클럽을 그만두고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적성에 안 맞았는지 금세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한편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자 Y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결국 키쿠치는 Y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너에게 더 이상 애정은 없어. 남아있는 건 정뿐이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죠. 키쿠치는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조사하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한 가게에 들렸죠. 가게 점원에 따르면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게에서 제일 단단한 야구방망이를 주세요. 그리고 2015년 2월 2일 밤 0시 20분경 도쿄도 주오구 시인카와의 맨션에서 키쿠치는 준비한 도구로 Y씨를 공격합니다. Y씨는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윽고 키쿠치의 지인이 집에 도착해 이 광경을 목격. 즉시 신고해 위독해진 Y씨가 실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는 의미불명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Y씨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해. 라며 물을 마시게 하려 한다든지 나는 Y씨 아내니까 데려가지 마. 라며 비명을 질렀다고 하네요. 결국 Y씨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고 그녀는 즉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후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구금 중 여성 호르몬 투여가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이것을 미용 목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재판 전 정신감정을 받았는데요. 담당 의의에 따르면 지금 상태로는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증언이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재판 개시 후 법정에 들어선 그녀는 이전의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입을 해에 벌린 채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이름을 물어보자 키쿠치, 아자입니다. 라며 가래 끓는 아저씨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판에는 Y씨의 누나도 참석했는데요. 남동생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애정은 없어. 남아있는 건 정뿐이야. 라는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사건 이후 키쿠치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으면서 재판일이 결정되니까 갑자기 연락해서 30만 엔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지금 유족을 바보 취급하는 건가요?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 다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최종 진술에서 키쿠치는 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당시 재판장은 키쿠치가 이해할 수 있도록 3번이나 반복해서 판결문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 4일 키쿠치는 징역 16년의 판결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 (2015년) 일본 토치기현 아시카가시 30년 경력의 화장품 판매 사업자였던 A씨는 84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지역 모임이나 여행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던 A씨가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3월 25일 실종 전 그녀는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큰 계약을 따낼지도 모르겠어. 소개해준다는 사람을 만나러 우츠노미야에 갔다 올게. 그리고 이 외출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죠. 일주일 후
구마현 치오다마치의 한 주차장에서 수상한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A씨의 피가 묻은 상의, 가방, 반지가 발견된 것이죠. 이 자동차는 B라는 40대 여성이 소유한 자동차였으며 자동차 뒷좌석에선 흙 묻은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A씨가 신었던 신발의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차 내에선 차량 소유주인 여성 B씨의 휴대전화도 발견되었는데요. 이 휴대전화에선 A씨의 실종과 관련 있을 법한 내용의 메시지가 미송신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경찰은 자동차 소유주인 B씨가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경찰은 다소 의아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B라는 여성 역시 A씨가 마지막으로 외출했던 3월 25일부터 실종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게 경찰이 실종된 A씨와 B씨의 흔적을 쫓던 와중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증거품 발견으로부터 약 20일 후 군마현 타테바야시 시의 타타라강을 산책하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내용인 즉슨 강에 사람 같은 게 떠다닌다는 이야기였죠. 경찰의 확인 결과 역시나 해당 물체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실종된 피해자 A씨의 시신으로 밝혀졌죠.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에 베개 커버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목에는 머플러가 감겨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B가 A씨의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경찰은 B씨를 용의자로 확정짓고 행방을 쫓았는데요. 하지만 좀채 B씨의 행방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6월 26일 이번엔 치바현 아비코시의 토네가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낚시꾼이었는데 사람 같은 것이 물에 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원을 확인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그간 경찰이 행방을 쫓아온 용의자 B였던 것입니다. 부검 결과 사인을 알 수는 없었지만 사후 2개월가량이 지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용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는 종결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경찰이 사건을 종결짓지 않았던 이유는 용의선상에 다른 용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C라는 여성으로 A, B씨와 아는 사이였고 이들의 실종 이후 B씨가 거액의 돈을 훔쳐갔다며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건 이후 충격이 컸던 모양인지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한 채 쭉 집안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건으로부터 1년 반 정도가 흐른 후 당시만 해도 미제 사건이었던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진 한 신문사가 A, B씨의 지인인 C씨를 인터뷰합니다. 그녀는 사건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마침내 범인이 체포됩니다. 범인은 사건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던 C씨, 오치아이 카즈코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중학교 시절부터 손버릇이 나빴고 거짓말을 병적으로 일삼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론 폭주족 마스크를 쓰거나 염색을 하는 등 불량 학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돈을 빌리면 갚는 일이 없었고 돈 외에도 책, 옷, 가방 등 무엇이건 빌린 후엔 절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빌려준 당사자가 돌려달라고 말하면 카즈코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언제? 난 기억 안 나는데? 즉, 애초부터 빌린 물건을 돌려줄 생각 따윈 없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그녀에 대한 증언은 다소 소름 끼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병적으로 일삼던 거짓말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물론 무서운 비디오를 볼 때도 웃을 때도 표정이 없었다며 그녀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공장에 취직한 후 몇 년 후 퇴직했는데요.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결혼을 했고 3명의 딸을 낳았다고 하네요. 또한 카즈코는 씀씀이가 해뻤고 도박을 좋아했기에 언니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파친코에 다닐 정도로 단골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사망한 B씨는
언니의 동창이었는데요. 그녀는 카즈코에게 초인적인 존재가 빙의한다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즈코를 부를 때도 전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정황상 카즈코의 병적이고 능숙한 거짓말에 세뇌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사실 B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서로 성인이 된 후에도 카즈코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상납했으며 카즈코가 체포되었을 땐 카즈코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며 그녀를 감쌌다고 하네요. 훗날 조사로 밝혀진 범행 동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카즈코는 무리한 화장품 판매업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적금을 멋대로 해약해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화장품 판매업을 하던 30년 경력의 베테랑 A씨라면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 큰 계약이라며 A씨를 속여 B의 자동차에 태웠습니다. 이동 중 카즈코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거절했고 빌려주지 않는다면 빼앗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카즈코는 동승한 B씨와 함께 머플러로 A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 수사에 혼선을 주고 B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공범인 B마저 살해한 뒤 B의 휴대전화에 A씨 살해에 대한 내용을 남겼던 것이죠. 즉,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등의 증거는 카즈코가 조작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전부 부인했으며 변호 측은 카즈코에게 죄가 있다면 B씨의 시체 유기를 도운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카즈코가 발뺌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 증거를 준비했는데요. B씨가 인출한 돈과 카즈코가 갚은 빚의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던 점, 사건 후 B가 돈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인 척했던 점 등을 들어 그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 3년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는 카즈코의 금전관계였다. 그녀의 언니와 B씨는 카즈코에게 쭉 세뇌당한 상태였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그녀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지만 카즈코는 최종 변론에서조차 제 마음을 걸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특기인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2018년 12월 21일 열린 최종심에서 매우 잔혹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며 반성이나 사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재판장의 판결문을 끝으로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항소했지만 전부 기각되었고 2020년 3월 3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검색한 내용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들키지 않고 죽이는 법. 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왜 이런 걸 검색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우지에 미호. 1974년 도쿄도 무사시 무라야마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다소 불행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무렵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혼 후엔 아버지가 그녀를 양육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그녀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이후 중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학교에 잘 등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히키코모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단지 학교에 가지 않았을 뿐 지역의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거나 학교의 선후배들과도 교우 관계를 맺는 등 평범한 불량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친한 후배들에겐 무척 잘 대해줬던 모양인지 그녀를 믿음직한 누님으로 믿고 따르는 후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잘 대해준다고는 해도 불량 학생이었다 보니 당시 동급생 한 명은 그녀는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이었고 이 탓에 일부 동급생이나 후배에겐 미움받았었다 라며 당시를 회상했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당당히 떠들고 다니는 등 허언증 기질도 있었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저찌 중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한 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약 2년 정도 후엔 당시 사귀던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지만 정작 부부 사이는 무척 나빴던 탓에 결국 결혼 생활 1년 만에 파국을 맞이했고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성과 재혼했는데요. 문제는 이 두 번째 결혼도 순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녀는 남편 이름으로 마구 대출을 받은 후 이 돈으로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고급 물품들을 구매하기를 즐겼고 이런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소비를 줄이며 갚으려고 하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현실 도피를 선택했죠. 네, 그녀는 아이와 빚만을 남겨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시금 혼자가 된 미호는 만남 사이트에 등록, 새로운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지이의 노보루라는 남성과 알게 되었죠. 이 남성은 미호보다 무려 11살 연하였던 데다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은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노보루 씨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었던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10살 정도 어리게 속였고 순수한 사람이었던 노보루 씨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호는 철저하게 노보루 씨를 속이기 위해 그의 앞에선 다나카 마이코라는 가명을 썼다고 하는데요. 즉 10살 연하 미혼 여성인 별개의 인물을 연기한 그녀는 대량의 선물 공세를 통해 노보루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호는 도쿄의 시나가와구에 있던 노보루 씨의 친가에서 동거를 시작, 가족 친척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이후엔 이바라키현으로 이사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호는 노보루 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때가 되었다 생각한 그녀는 이 아이를 무기 삼아 노보루 씨에게 프로포즈를 기다린다는 식으로 결혼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간 속여왔던 자신의 가명은 물론 나이까지 전부 들켜버린다는 점이었는데요. 미호는 결혼 전 결국 울며 자신의 거짓말을 전부 실토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은 노보루 씨는 당황했지만 우는 미호가 안쓰러워 보였던 것은 물론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기에 최종적으로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이었지만 정작 부부가 되자 미호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네, 또다시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그녀 본인에겐 이전부터 갚지 못한 대출이 있었기에 자신의 이름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다 보니 남편의 이름으로 돈을 반복적으로 빌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금전적 문제는 점점 가속화되어 2006년경엔 노보루 씨 직장에 조합원 회비마저 훔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고작 몇 년 만에 노보루 씨는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2010년경엔 노보루 씨가 직접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척 상냥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아내 탓에 파산했음에도 돈을 돌려내라거나 책임지라는 등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미호라는 여자가 반성을 모르는 악마 같은 사람이었단 점이죠. 2015년 무렵 미호는 남편의 저금까지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노보루 씨가 이걸 눈치챈 것은 2017년 12월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아내 때문에 파산했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했던 그였지만 상황이 이쯤 되자 아내를 엄하게 꾸짖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빼돌린 돈은 약 500만엔 정도로 노보루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더불어 몰래 써버린 500만엔은 돌려달라고 정중히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미호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오겠다며 적당한 거짓말로 상황을 넘겼지만 사실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었죠. 남편은 이후로도 언제쯤 돈을 돌려줄 수 있냐 계속해서 물었고 미호는 적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와중 미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남편이 죽으면 500만원을 돌려줄 필요도 없을 텐데 죽여버릴까? 네, 슬슬 변명하는 게 귀찮아진 그녀는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부터는 당시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독살, 독약,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들키지 않고 죽이는 법. 검색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전선으로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은 후 시신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에 매장하는 방법은 안에서 부패하며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들키기 무척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인터넷의 정보를 믿었고 결국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018년 2월 17일 밤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을 손에 쥔 그녀가 노보루 씨가 자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노보루 씨의 목에 코드를 감은 후 육중한 체중을 이용해 힘껏 조르기 시작했죠.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된 노보루 씨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후 그녀는 이전에 세워둔 계획대로 시신의 콘크리트를 덮어버리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이 정도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자신의 장녀에게 시신 처리를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장녀는 처음엔 저항했지만 그녀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우리 딸 엄마랑 살기 싫어? 같이 살려면 아빠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에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장녀는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둘은 먼저 시신을 담요로 싼 후 위에 콘크리트를 덮었고 시신이 들어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벽장에 처박아뒀는데요. 주변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로마 오일이나 탈취제, 공기청정기 등을 틀어뒀다고 합니다. 또한 시신의 악취가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일은 장녀에게 담당하게 했는데요. 장녀는 울며 거부했지만 고압적인 미호의 태도에 엄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녀에게 시신 관리를 맡긴 그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남편 통장에서 돈을 마구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이 발각되지 않도록 2018년 3월 9일경 가스가우라 경찰서에서 남편이 실종됐다며 실종신고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자신이 의심받을 일은 없어졌다 생각한 그녀는 내친김에 나아가 남편과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의 서명란에 자신이 사인하면 필적이 같다는 게 들킬 수 있으니 남편 서명란엔 또다시 장녀를 시켜 사인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사건으로부터 1개월 후인 3월 28일 미호는 신나는 마음으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접수하던 담당 공무원은 뭔가 이상한 부분을 눈치챕니다. 바로 남편의 필적이 과거 서류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정보는 경찰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마치 서두르는 듯 실종된 남편과 이혼하려는 그녀의 모습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이윽고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의 수사를 위해 그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자택에 방문한 형사는 남편 어딨어? 라고 물었는데요. 저지른 죄가 있다 보니 겁을 먹었던 그녀는 여기 있어요. 라며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형사는 설마 하는 생각에 벽장을 열었고 그 안에는 기묘한 형태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노보루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이후 경찰은 미호를 사문서 위조, 살인, 시신 유기 등의 죄로 기소했고 결국 그녀는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살인 방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이를 볼 때 강한 사리와 계획성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며 딸을 범죄에 휘말리게 한 부분이 악질적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미호는 남편이 친척 중에 야쿠자가 있다며 협박했어요. 술에 취하면 벽을 때리거나 선풍기를 던졌어요.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친가에서 함께 사셨을 때 야쿠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벽을 때리거나 선풍기를 던질 정도로 무서운 남편인데도 계속 무단으로 대출을 받고 저금까지 빼돌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녀의 설득력 없는 답변에 더해 장녀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화내서 그동안 말할 수 없었지만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상식적으로 노보루 씨가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아빠였다면 아이가 진술서에 이런 내용을 쓸 리가 없겠죠. 이렇게 사건을 가정폭력적으로 몰아가 가명을 노리려던 그녀의 진술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공판에서 노보루 씨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상냥한 제 아들을 멋대로 살해한 데다 아이들까지 도구처럼 이용한 마이코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사형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19년 7월 5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미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1살이면 좋고 나쁨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나이일 텐데 자신의 아이에게 범행을 돕게 한 점은 정말 최악이었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
사가현 출신인 야마모토 미유키. 그녀는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부모님을 불러내 크게 꾸짖었다고 하네요. 이 일을 계기로 그녀의 아버지가 야쿠자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그녀도 불량 학생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못했죠. 심지어 같은 불량 학생 그룹도 어울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취를 시작하며 미용 계열 학교에 진학했지만 금세 그만둔 뒤 한 남성과 사귀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남성과 결혼했고 자취 생활을 정리한 후 남편과 함께 친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2개월 후 돌연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죠. 홀로 남겨진 남편은 육아를 담당했지만 그 역시 결국 1년 후 돌연 모습을 감췄다고 하네요. 자취를 감췄던 그녀는 사실 후쿠오카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닌 질 나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미유키의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목표를 호스트 클럽으로 데려갑니다. 처음엔 자기가 산다고 이야기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이후엔 돈을 왜 내지 않냐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전직 야쿠자를 대동했죠. 그렇게 피해자는 본래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후쿠오카 나카스의 환락가에서 하루에 몇십만 엔씩 사용했기에 나카스의 호스트 클럽에선 유명인사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 그녀는 중학교 시절의 후배인 남성 S씨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S씨에게 빚을 지게 했고 빚에 시달리던 S씨는 결국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채무자가 사라져버리자 그녀는 S씨의 가족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S씨의 여동생이었던 A씨였습니다. 2008년 미유키 씨는 A씨에게 네 오빠 빚이 남아있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 라는 말로 몰아붙입니다. 사실 여동생이라고는 해도 보증을 선 것도 아니기에 대신 갚을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유키는 야쿠자를 이용해 협박, 결국 A씨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있었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미유키는 몇 년에 걸쳐 그녀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는데요. 2019년 2월경 그녀는 자신이 내겠다며 A씨를 호스트 클럽으로 데려갔고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A씨의 빚을 늘려갔습니다. 미유키는 A씨에게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도록 지시했고 이렇게 점점 A씨는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죠. 미유키는 고립된 A씨를 선심 쓰듯 자신의 집에서 살게 했는데요. 이 집에는 미유키 이외에도 한 명의 남성이 더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시츠바사. 남자친구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둘의 관계가 어땠건 이 인물은 미유키와 함께 A씨를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선 키시가 A씨를 때려 자신의 말을 듣게 했고 미유키는 A씨를 호스트클럽에 데려가 빚을 더욱 늘려갑니다. A씨는 돌아갈 곳이 없어졌기에 이내 체념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연락도 직접 하지 못하게 했으며 9월경부터는 매일 무리하게 식빵 한 봉지와 커다란 야키소바를 강제로 먹여 급격하게 살을 찌우게 했다고 하네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지자 A씨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허벅지에 날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얼굴을 때리기도 했죠. 허가 없는 외출도 금지시켰으며 교대로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10월 13일경 미유키는 A씨에게 현금 100만엔을 모아오라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은 전부 빼앗긴 데다 빚까지 진 A씨가 돈을 가져올 리가 없었죠. 미유키와 키시는
A씨를 괴롭혔고 결국 10월 19일 밤 A씨는 외상성 쇼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후 홀로 남은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미유키가 알던 전직 야쿠자 다나카 마사키. 내용인즉슨 A씨의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였죠.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남편은 이 통화 내역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고 통화 녹음을 경찰서에 제출했죠. 협박의 증거이자 금전을 요구하는 야쿠자의 전화였기에 무엇보다 유력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안 갚으면 죽인다든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협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참고로 남편이 제출한 녹음은 3시간 정도의 길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녹음을 들은 것은 5분 남짓이었죠. 즉 고작 5분만 듣고 사건성이 없다 판단한 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아내를 잃은 남편이 이런 이야기로 납득할 리가 없었기에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사가 현경, 후쿠오카 현경을 포함 11번이나 사건을 접수해달라며 방문했지만 전부 거절당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향한 이후 1개월 뒤에 A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10월 19일 밤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키시는 미유키와 야쿠자인 마사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미유키는 K씨의 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연락을 받고 황급히 K씨와 더불어 자동차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입을 맞추기로 합니다. 야쿠자인 마사키는 우선 A씨를 병원으로 옮기자고 주장했지만 미유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속에 매장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후 잠시 휴게소에서 키시가 자리를 비웠을 때 키시에게 매장시키게 한 다음 키시도 묻어버리자고 얘기했지만 미유키는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미유키, 키시, 마사키는 사이좋게 체포됩니다. 몰래 나눈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이 대화 내역을 함께 자동차에 타고 있던 바의 사장 K씨가 폰으로 전부 녹음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도 멍청하면 저지르기 어렵다는 생각이 새삼듭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미유키와 키시는 사건으로부터 3년 전 A씨 이전 다른 여성과 동거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여성은 둘과 동거하며 체중이 100kg 가까이 늘었기에 의사로부터 이 이상 살찌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식사 제한을 해야 했음에도 미유키와 키시는 그녀에게 대량의 탄수화물을 먹였죠. 그리고 결국 급성 신부전으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여성은 호적상 키시랑 결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녀의 생명보험금을 키시가 수령하게 되었죠. 아무리 봐도 사건성이 있지만 그녀가 병사로 처리되었기에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찌됐건 이 3명은 사이좋게 기소되었고 미유키와 키시는 서로의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2021년 3월 2일 전직 야쿠자인 마사키는 상대적으로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미유키는 징역 22년, 키시는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형이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항소했고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인 2022년 8월 미유키는 복역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천벌이란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덧붙여 남편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던 점에 대해 국회에 소환된 사가현경 본부장 스기우치 유미코는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건 못지않게 무섭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A씨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 약물을 투여한 사람이 시내에서 120km를 밟아 보행자를 들이받아 죽인 후 그대로 차를 버려두고 도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형량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나카가와 마리사,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번역 관련 일을 하던 아버지와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초등학생일 무렵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했고 마리사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타계로 집이 가난해진 탓에 작고 싼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환경이었음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교육열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사 역시 머리가 좋았기에 성적이 무척 뛰어났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도 조용한 우등생 타입이었던 그녀는 가난한 집안이었음에도 학원에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학원 친구들에게 자신이 정치 경제계의 큰손인 어떤 대기업 가문의 친척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고 정황상 어릴 적부터 남에게 허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대입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장학금을 받고 메이지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머리도 좋고 세련된 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녀는 주로 나쁜 남자를 선호했기에 불량배나 호스트바 직원 등과 사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2009년경 마리사는 믹시라는 SNS에서 한 편의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시를 쓴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어필, 사귀게 되었죠. 이들은 사귄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했고 부모님께 보고드린 것도 나중의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마리사는 사실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무척 좋아하던 여성이었고 결혼 후엔 그동안 바람하지 않던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자주 드라이브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평온한 생활이 질리기 시작한 것인지 결혼한 몸임에도 많은 남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집에 다른 남자를 들이는 등 난잡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소비가 심했던 탓에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 20만엔과 그녀에게 주는 용돈 5만엔을 순식간에 써버린 후 신작 게임을 사서 식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정상이 아닌 금전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몇 번이고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녀의 과소비는 나을 줄 몰랐고 결국 이들의 관계는 단 3개월 만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다시금 대학으로 돌아왔고 대학 졸업 후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취업 시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엔 늘 상위권 성적이었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좀처럼 마음에 드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죠. 한편 그녀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평판도 최악이었는데요. 맨션의 주차 공간을 혼자 독차지한다든지 한밤중에 자동차 엔진 소리를 크게 내는 등 주로 자동차에 관련된 민폐를 끼쳤다고 하네요. 게다가 주변 주민들이 주의를 줘도 그녀는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 남성을 집으로 들이는 것은 물론 한밤중에 남자친구와 고함을 지르며 다투거나 집안의 집기들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싸우는 모습이 목격되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결국 취업에 실패한 채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한 가지 부업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물건을 수입해 일본에서 판매해 세금 차익만큼의 부수익을 얻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머리가 좋았던 만큼 사업 수완도 좋았던 모양인지 꽤나 큰 수익을 올려 수입 고급차를 자주 바꾸는 등 여전히 돈을 헤프게 쓰곤 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전남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는 마리사가 보낸 메시지였고 내용은 "미안, 체포됐어" 였습니다. 그녀는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일 구류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불기소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기뻐했다고 하네요.
정황상 해외 물건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불법 약물 유통에도 손을 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평소 2억 원 정도 가격의 고급 벤츠를 탔으며 이 차는 중고라고 해도 몇 천만 원 이상의 모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 야사키 마리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이 유명인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프로필란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출신으로 적었고 직업은 모델, 컨설턴트, 투자사업 등을 한다고 적혀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나 고급 호텔 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자신의 화려한 삶을 SNS에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그녀가 업로드한 사진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팔로우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그녀는 점점 불법 약물에 중독되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5월 20일 낮 12시 도쿄도 시나가와쿠. 그녀는 길거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지역 주민은 이상한 여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그녀를 검문했습니다. 당시 그녀를 검문한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무언가에 취한 듯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기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 그녀는 갑자기 대화 중이던 경찰을 뿌리치고 자신의 벤츠에 탑승한 후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이때의 속력은 121km에 달했으며 신호를 무시한 채 약 850m 정도의 거리를 달렸다고 하네요. 이후 그대로 가드레일에 강하게 충돌하고 나서야 차가 멈췄는데요. 이때 우연히 도로를 걷던 34세 여성이 이에 휘말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마리사는 차가 멈추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하기는커녕 차를 버리고 마스크를 고쳐 쓴 채 주변 빌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추격하던 경찰은 이 모습을 전부 보고 있었기에 빌딩으로 들어가 10층에 숨어있던 그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선 불법 약물이 검출되었는데요.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충돌할 때까지의 기억이 없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만 했다고 하네요. 2021년 3월 15일 그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자기가 일으킨 행위에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을 뿐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 라는 판결문을 끝으로 징역 5년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죄목은 과실치사상죄였고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고 7년이었기에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일 기소된 죄목이 위험운전 치사상죄였다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판결 이후 일본 네티즌들은 아무리 법에 근거한 판결이라 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일본의 사법체계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이송되는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받아 기쁜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판사라면 몇 년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미우라 사키코. 아오모리현 출신인 그녀는 미인이었지만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타입이었고 이 성격 탓에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녀는 과거 손님으로 알게 된 연상의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남성은 돈이 많았지만 두 남녀가 결혼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미우라는 한 명의 아이를 더 낳았고 이 남성과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 후 그녀는 다른 남성인 A씨와 사귀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 A씨에게도 아이가 한 명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했고 서로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이후 A씨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태어나 4명의 아이를 포함 총 6식구가 함께 생활했다고 하네요. A씨와 미우라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 가족의 관계는 나쁘긴커녕 반대로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아이들의 부모 참관 수업에 빠짐없이 참가했고 여름엔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가거나 겨울엔 아이들과 정원에서 눈싸움을 하는 등 결혼만 안 했을 뿐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단란한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미우라는 유가와 더불어 에스테 살롱을 경영했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활용, 자신의 사진뿐만 아니라 육아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했기에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4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롱 경영까지 하는 예쁜 언니, 아이가 4명인데도 이렇게 예쁘다니 대단하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그녀의 가정엔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이었죠. 미우라와 A씨는 평소엔 멀쩡했지만 술버릇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술을 좋아했기에 함께 자주 술을 마시곤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우라는 다혈질의 직설적인 타입이었기에 둘은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실제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었기에 경찰이 집까지 출동해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 미우라는 경찰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A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그녀의 상담을 듣고 A씨에게 경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이 경고가 먹혔던 것인지 2년 동안은 특별히 상담이나 경찰 출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두 남녀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갈 마음이 없었기에 둘 사이의 트러블이 사건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미우라는 자신의 이러한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었기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범죄를 저지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5일 전 그녀는 SNS에 한 동영상을 투고합니다.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해맑게 웃는 동영상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6 가족이 즐거운 듯 정원의 잡초를 손질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2021년 3월 29일 미우라와 A씨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말싸움이 붙었고 질려버린 A씨는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요. 미우라는 어디를 가냐며 날길이 30cm가량의 철제 빵칼을 손에 쥔 채 A씨를 쫓았고 그것을 A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때 미우라는 여러 번에 걸쳐 A씨를 공격했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때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 11시 반경 그녀는 정신을 차렸는지 119에 신고했는데요. 동거남의 목 부분을 찔렀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윽고 구조대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고 A씨를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처가 너무 깊었던 탓에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한편 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때 미우라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었음에도 A씨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즉시 체포되었고 이윽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 측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단지 A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손에 쥐었고 몸싸움이 벌어져 A씨를 찔렀기에 정당방위였다.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한편 검찰 측은 부검 결과 다수의 공격받은 흔적이 있었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라며 징역 1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윽고 2022년 9월 6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우라가 범행 당시 촬영했던 영상과 음성으로 볼 때 A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않으며 그녀의 공격이 위험성이 높은 것이었음은 분명했고 따라서 A씨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강한 의지가 인정된다 라며 징역 1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올해 2월 2일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어떤 후속 보도도 없는 것으로 보아 형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그녀는 과거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돈을 들이면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내면을 갈고 닦으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난다. 술은 적당히 마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